안녕하세요. 핀테크가 만든 변화의 기회 진행을 맡은 장현재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과 혁신 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지털 혁신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의 금융 서비스 또 우리의 미래가 발전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규제가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야, 정말 심각하죠. 혹시 아나운서님은 전동 킥보드 타본 적 있으세요? 네, 타본 적 있습니다. 글쎄요. 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차도에서 타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아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니까, 그죠? 자동차니까 차도를 다니는 게 맞죠. 근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로에서 타자니 위험하고요. 그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다니자니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제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 때문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전동 킥보드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일정 부분은 합리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운영될 수 없는 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진료 서비스가 필요하긴 하나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유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이런 서비스로의 전환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죠. 마치 이 규제는요, 기업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데 거대한 이런 물건이나 짐을 끌고 걸어야 될 것 같은 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드론이 있다면, 형상화하자면 드론이 이 규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물건을 달달 매달고 다니면서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드론이 활용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지금 20층입니다, 우리가. 20층인데 만약에 피자를 주문해요. 드론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층으로 여기 드론이 오면 배달이 되면 좋기야 좋겠지만 만약에 드론 배달하다가 피자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사람한테 맞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 규제가 드론을 날기가 드론이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데 제약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활용될 만한 여건이 마련돼야 될 텐데 이 규제가 일종의 신산업으로의 진출 그리고 기업들의 신산업으로의 투자를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될 것이고 또 과도한 규제는 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 이런 규제 완화의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산업의 역사를 바꾼 규제 완화가 있다면서요? 네, 금융산업의 역사를 바꾼 그 말 그대로의 엄청난 규제 완화는 바로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좀 착각하는데 금산분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금산분리 원칙은 원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산업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은행산업, 그리고 증권산업, 보험산업. 이 세 가지가 금융산업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은행산업 외에 보험산업과 그리고 증권산업은 전통적인 다른 실물 기업들이 그 비금융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가지고 있죠. 삼성화재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은행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분리 원칙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은산분리 원칙이란 다시 말하면 비은행 기업이 그리고 이 소위 산업계 기업이 은행을 보유할 수 없어. 소위 말해서 삼성그룹이 삼성은행은 가질 수 없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은 괜찮아. 이게 바로 은산분리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에 한해서? IT 기업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은 얼마든지 해도 돼 하고 열어놓는 거예요. 다시 또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이 삼성은행은 만들 수 없지만 삼성 인터넷 전문 은행은 가능해 라고 열어놓은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진 그 계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계기를 시작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지금 2개 이미 등장했고, 또 세 번째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 토스가 2021년 7월경에 또 설립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너도 나도 많은 나라들에 걸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확산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했고 또 많은 이용자분들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규제 샌드박스도 규제 완화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샌드박스라고 하죠. 샌드박스는 마치 우리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래성을 지어보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허물어뜨려도 되고, 파도가 스치고 가면 다시 지어도 되고, 언제든지 시도해도 돼 하는 게 이제 샌드박스의 놀이인데, 이 샌드박스를 집으로 옮겨놓은 게, 그죠? 모래사장 놀이를 집으로 옮겨놓은 게 샌드박스라는 거죠. 근데 이 샌드박스가 규제 샌드박스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FCA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 공적 기구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마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여러 비즈니스, 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 이런 거 시도해도 됩니까? 승인을 받고 시도하게 해주는 거죠. 규제 때문에 안 되지만 정부의 판단에 혹은 공적 기구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과도한 규제네. 근데 그 규제가 허물어진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신산업으로의 진출이 고민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신산업 진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를 시도하는 것이냐?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했고요.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중요한 3법이 있는데,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신속 확인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신산업 해보고 싶어요. 규제에 접촉됩니까? 여부를 이제 확인해 주세요라고 담당 부처 관계 공공기관에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만약에 30일 내에 답장이 없어요. 그러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신속 확인 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밖에 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봤더니 이거 규제가 너무 모호해, 불합리해, 안전성은 좀 확보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임시로라도 허가를 해주자.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해주자. 이게 임시 허가의 원칙 2번째고요. 3번째가 실증 특례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해보라고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산업 진출하라고 열어놓기 위한 이 규제 완화 트렌드의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데이터 규제가 또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데이터 규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데이터 3법이 드디어 완화됐죠. 우리는 데이터 3법이 완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 그대로 공공 빅데이터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프로그레시브라는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자동차 여기 밑단 하단부에 스냅샷, 이게 사람으로 치면 만보기 같은 거예요.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 이걸 부착하면요, 실시간으로 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래서 뭐 사고율이라든가 과속, 신호 위반, 급감속 이런 운전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가 보험 상정 요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완전히 맞춤화된 보험 상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등장해야 될 텐데 기존의 이런 데이터 규제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3법이 완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금융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오픈뱅킹의 시대가 열렸다. 오픈뱅킹의 시대는요, 하나의 은행 플랫폼 안에서 다른 은행 서비스도 이용하는 거예요. 신한은행 플랫폼을 열어놓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다른 은행들의 서비스를 같이 등록시킨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은행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 서비스들을 공유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지급 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송금을 한다든가 조회한다든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죠. 결국 은행 간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을 수 있게 바뀌는 게 오픈뱅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규제가 사라지면서 거대하게 등장한 엄청난 시대의 이름, 그게 바로 마이데이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산업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픈뱅킹은 은행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 금융산업 전반, 소위 은행산업, 카드산업, 증권산업, 보험산업 이런 게 금융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산업 외에 비금융산업,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라든가 통신 빅데이터라든가 SNS상에서 어떤 댓글을 단단하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마이데이터를 형성하고요. 마이데이터를 형성하면 아나운서님이 어떤 성향의 소비자인지 알아요. 그러면 오늘 혹은 다음 달에 어떤 대출이 필요한지 알아요.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서 완전히 초맞춤화라고 표현합니다. 초맞춤화된 금융 서비스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소비를 즐기고 어떤 여가를 즐기고 어떤 금융 상품을 필요로 할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금융산업에서는 다양한 패키지화된 금융 서비스를 맞춤화해서 전달할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 금융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실험을 넘어 규제를 바꾸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광숙 실장님 고맙습니다.